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출석 체크도 잊지 마세요. 아, 그날 오후의 서울 하늘. 해는 지평선에 낮게 걸려 붉은 주황빛을 발산했고 그 빛은 마천루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아른거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피곤한 화요일일 뿐이었지만 지연에게 오늘 하루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5년 60개월 1815일.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항구라고 여겼던 남자 민준의 아내로서 삶을 살아왔다. 호출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지연은 몇 번이고 진홍색 무릎기장 드레스를 매만졌다. 가방 안에 든 작은 벨벳 상자가 떨어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한정판 시계가 들어있었다. 지현은 남편이 놀랄 얼굴을 상상하며 혼자 미소 지었다. 민준은 무뚝뚝하고 일에 미친 남자였다. 하지만 지현은 그 차가운 태도 뒤에 민준이 자신을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기사님, 저기 카페 앞에 세워주세요. 지현은 좀처럼 와본 적 없는 도시 외곽의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작은 카페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현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간단했다.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둔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위해 회사에 있는 민준을 데리러 가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의 회사로 가는 길에 이 지역을 지나치다 그녀의 눈에 아주 익숙한 것이 들어왔다. 12가 1985 번호판을 단 검은색 SUV가 꽤 한적한 카페 주차장 구석에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민준 씨 차인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본사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호기심이 그녀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냈다. 아마 민준이 외부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을 놀라게 해주려고 특별한 것을 주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지연은 피식 웃었다. 서로 놀래주려고 하는 두 사람이라니. 그녀는 중얼거렸다. 지연은 차 쪽으로 다가갔다. 주변은 꽤 한산했다. 멀리 다른 차 몇 대만 주차되어 있을 뿐이었다. 지현은 가방 주머니를 뒤져 항상 가지고 다니던 민준의 차 예비 열쇠를 찾았다. 민준이 자주 열쇠를 잃어버린다고 불평한 이후 생긴 오랜 습관이었다. 유리를 두드리거나 전화를 거는 대신 장난스러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더 재미있는 서프라이즈를 해주면 어떨까? 지연은 차 안으로 몰래 들어가 뒷좌석에 숨어 있다가 민준이 차에 타서 시동을 걸면 결혼기념일 축하해 라고 외치며 나타날 생각이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지현은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지만 도로의 차량 소음 속에서 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뒷문을 살짝만 열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차 내부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샌다로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언제나 지연을 안정시켜주는 향기였다. 하지만 다른 옅은 향기가 섞여 있었다. 여성 향수 같은 달콤한 꽃향기. 지현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새로 산 차량용 방향제 냄새인가. 그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지연은 뒷좌석에 놓인 민준의 회사 재킷 몇 개를 끌어당겨 몸을 덮었다. 그녀는 운전석 바로 뒤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재킷 더미와 작은 쿠션 몇 개를 몸 위로 끌어올렸다. 이 자세로는 차에 타는 사람이 일부러 좌석 밑을 확인하지 않는 한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몇 분이 흘렀다. 차 안은 덥고 답답해졌지만 지현은 꼼짝하지 않았다. 어린아이 같은 설렘으로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평소 무표정한 민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다가 이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했다. 지연은 로맨틱한 저녁을 시작할 달콤한 말들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10분 후 발소리가 다가왔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 지현은 숨을 참았다. 그녀는 한 여자의 작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너무나 잘하는 목소리였다. 함께 점심을 먹거나 쇼핑할 때 자주 듣던 웃음소리.
유진 씨. 지현은 얼어붙었다. 유진 씨가 왜 민준 씨랑 같이 여기에 있지? 앞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차에 타면서 차가 흔들렸다. 민준은 운전석에,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로 지현의 절친한 친구인 유진이 조수석에 앉았다. 아, 오늘 진짜 덥다. 유진의 목소리는 애교가 가득했다. 회사에서의 전문적인 톤과는 전혀 달랐다. 지현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아마 회의가 막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왜 유진이 민준의 차에 타야만 할까? 유진은 자기 차를 가지고 출근하지 않았나? 조금만 참아. 자기야, 에어컨 바로 켤게. 민준이 대답했다. 자기야라는 그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유리를 깨부수듯 지현을 내리쳤다. 지현의 숨이 목구멍에서 다. 차 안을 채우기 시작한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갑게 온몸이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선물 상자를 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어두운 재킷 더미 아래서 지연은 악몽을 꾸고 있기를 바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 몇 시야? 당신 그 성녀 같은 아내가 의심하지 않겠어? 유진이 조롱하는 투로 물었다. 성녀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바람에 지연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민준이 낮게 웃었다. 지연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웃음이었다. 아주 냉소적이고 비밀스러운 웃음소리. 지연이는 의심 안 해. 지금쯤 그 지겨운 기념일 축하 행사 준비하느라 한창 꾸미고 있을걸. 걔는 너무 순진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봐. 지연은 심장이 닿는 것 같았다. 그녀가 5년 동안 쌓아 올린 세상이 남편의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계획했던 서프라이즈는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곳에 재킷 더미 아래 가장 잔인한 배신의 말 없는 증인이 되어 꼼짝 않고 있었다. 재킷 더미 아래의 어둠이 이제는 숨막히게 느껴졌다. 마치 SUV 차량 안의 산소가 방금 터져나온 배신감에 모두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지현은 가능한 한 몸을 작게 웅크리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관절이 아플 정도였다. 그녀는 차가운 땀방울이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려 오늘 오후 내내 사랑을 담아 공들여 한 화장을 적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밖에서는 부드러운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준이 시동을 걸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지연에게 그 엔진 소리는 자신을 물어뜯을 준비가 된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앞 좌석에서 지현이 숨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진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지연은 친구의 몸에서 나는 블랙오피움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예전에 함께 외출했을 때 칭찬하곤 했던 그 향기였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오늘 이걸 실행하는 거야, 민준 씨?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교스럽지 않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빠를수록 좋지, 유진아. 민준이 핸들을 돌리며 대답했다. 차가 천천히 카페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갈 때마다 모범적인 남편인 척하는 거 이제 진저리가 나. 걔가 그 유치한 애정을 과시할 때마다 무표정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연은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민준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와 같았다. 매일 아침 그녀가 아침을 차려주고 매일 밤 그녀가 미소로 귀가를 기다려주던 남편이 자신의 애정을 역겨운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니. 그래도 당신 연기는 대단했어. 유진이 킥킥거렸다. 예전에 지연의 귀에 따뜻하게 들렸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유리 접시 위에서 칼날이 긁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난달에 걔 생일 선물로 진주 목걸이 줬을 때 난 당신이 정말 걔를 사랑하는 줄 알았잖아. 그건 그냥 투자였어, 유진아. 걔를 조용히 시키고 내가 왜 자주 야근하는지 묻지 않게 하려는 약간의 투자금이었지.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게다가 그 진주는 공동 계좌 돈으로 산 거야. 그 계좌 대부분은 내 이름으로 된 프로젝트 보너스인데 걔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열쇠 관리인일 뿐이야.
차는 이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지연은 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가벼운 흔들림을 느꼈다. 숨어 있는 동안 지연은 자신이 살아있는 시체 같다고 느꼈다. 소리치고 싶었고 뛰쳐나가 유진의 머리채를 잡거나 그 남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민준의 뺨을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를 억눌렀다. 끔찍한 호기심이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바람 피우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럼 오늘 밤 약속은 어떻게 할 거야? 유진이 다시 물었다. 걔가 더 셀레스티얼 라운지에 예약했다고 했잖아. 정말 거기 가서 걔랑 춤이라도 출 거야?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당연히 가야지. 그게 내 최고의 알리바이가 될 거야. 민준이 끔찍할 정도로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다. 걔를 만나서 평소처럼 이마에 키스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을 마지막으로 느끼게 해줄 거야. 그러고 나서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대고 거기서 빠져나올 거야. 그때부터 우리 계획이 시작되는 거지. 지연은 눈을 감았다.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떨어져 숨어있는데 사용한 민준의 재킷을 적셨다. 마지막으로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내 서류 가방에 있는 모든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해뒀어. 민준이 말을 이었다. 자산양도 위임장, 강원도 땅 문서, 그리고 걔 부모님 명의로 된 예금 증서 몇 개. 오늘 기념일 축하 서류들 사이에 끼워둔 보험 서류 몇 장에 걔 서명만 받으면 돼. 걔는 날 엄청 믿거든. 아래쪽에 있는 작은 글씨는 읽지도 않을 거야. 유진은 매우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산이 넘어오면 걔를 그냥 가난하게 살게 둘 거야?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그가 했던 어떤 말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지현은 숨을 참았다. 귀가 윙윙거리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대답을 기다렸다. 가난만으로는 부족해, 유진아. 민준이 마침내 증오에 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그 증오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연이는 고집이 세. 내가 배신한 걸 알면 자기 아버지 변호사들을 데리고 지옥 끝까지 날 쫓아올 거야. 우리가 걔한테 소송을 걸거나 누구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해. 그래서 내가 오늘 밤 귀갓길에 그 사고를 준비해 둔 거야. 지연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단지 감정적으로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고 물질적으로 강탈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는 남자와 함께 차 안에 있었다. 형제처럼 여겼던 친구와 영혼의 안식처라 생각했던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자신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없앨지 의논하고 있었다. 지연은 가방 속 휴대폰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었다.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다. 이 점점 한적해지는 도로 한복판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면 두 사람을 상대할 힘이 없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 어둠 속 승객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들의 계획 하나하나를 전부 들어야 했다. 당신 정말 잔인하다, 민준 씨. 유진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공포가 아닌 비뚤어진 감탄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널 선택한 거야. 우린 서로가 필요해, 유진아. 그리고 지연이가 사라지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막을 사람은 더 이상 없어. 민준이 차갑게 대꾸했다. 차는 계속해서 달렸고 지연을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어두운 현실로 데려가고 있었다. 재킷 더미 아래서 지연은 천천히 휴대폰의 녹음 모드를 켰다. 만약 오늘이 그녀의 마지막 밤이라면 그녀는 결코 저항 없이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차 소리가 지연의 남은 생을 카운트다운하는 모래시계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는 천으로 된 관처럼 느껴지는 재킷 더미 뒤에서 지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바싹 붙였다. 마이크가 앞좌석에서 나는 모든 소리의 진동을 잡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가쁜 숨소리가 의심을 사지 않도록 입으로 아주 얕게 숨을 쉬었다. 그 사고 말이야.
장소는 확실히 정한 거지? 유진이 침묵을 깼다. 그녀는 화장 거울을 여는 듯 했다. 콤팩트 파우더를 열 때 나는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헛기침을 했다. 지현의 귀에는 권위 있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괴물의 소리처럼 들렸다. 경부 고속도로 42km 지점. 거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도로 보수 공사 구간이 있어 조명도 거의 없고 도로 경계석도 임시 콘크리트 블록으로만 되어 있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낡은 트럭을 운전할 사람을 이미 고용해 뒀어. 그는 지연이가 혼자 다닐 때 쓰는 차 번호판을 알고 있어. 하지만 오늘 밤엔 혼자 운전 안 하잖아. 당신이 레스토랑에서 데려올 거잖아. 유진이 혼란스러운 듯 물었다. 그게 바로 핵심이야. 민주는 마치 사무실에서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는 것처럼 끔찍할 정도로 침착한 어조로 설명했다. 저녁 식사 후에 회사에서 긴급 전화가 온 척할 거야. 그리고 걔한테 택시나 내가 준비해둔 차로 먼저 집에 가라고 할 거야. 걔 차는 오늘 아침에 오일 교환을 핑계로 정비소에 보내놨거든. 그 차가 더 안전할 거라고 말하면 의심하지 않을 거야. 지현은 눈을 감았다. 맞다. 오늘 아침 민주는 지현의 차를 정비소에 가져가야 한다고 유독 고집을 부렸다. 심지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길에서 차가 멈추는 일은 없어야지 라고 말했다. 이제 지연은 그것이 배려가 아니라 처형 준비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그 서류들은? 걔가 읽지도 않고 서명할 거라고 확신해? 유진이 다시 물었다. 지연이는 세상을 핑크빛 안경으로 보는 타입이야. 민준이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내가 그 자산 양도 서류를 걔가 항상 꿈꾸던 미래의 아이를 위한 교육보험이나 사랑의 서약서 같은 서류들 사이에 끼워 넣을 거야. 로맨틱한 레스토랑의 어둑한 조명 아래서 와인 좀 마시면 걔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내미는 건 뭐든지 서명할걸. 걔는 항상 내가 자기 보호자라고 믿으니까. 미래의 아이라는 말을 듣자 지연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그들은 바로 다음 달에 임신 준비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지연이 희망에 부풀어 쌓아올린 꿈은 민준이 그녀를 죽음의 구덩이로 유인하기 위해 사용한 미끼에 불과했다. 당신 정말 악마다, 민준 씨. 소름이 다 돋네. 유진이 작게 웃었다. 그녀의 말은 두려움을 나타냈지만 말투는 오히려 열정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 몫은 확실히 챙겨줘. 싱가포르 아파트랑 걔 아버지 회사 주식은 유산 상속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이전되어야 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아. 물론이지, 유진아. 예전에 걔 아버지 자리를 함정에 빠뜨린 내부 감사의 배후에는 네가 있었잖아. 네가 없었다면 내가 이 회사에서 완전한 통제권을 잠수 없었을 거야. 우린 완벽한 팀이야. 지연이는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즐기기 위해 치워야 할 불쌍한 장애물일 뿐이지. 지현은 비명을 참기 위해 자신의 손을 깨물었다. 아버지. 그러니까 1년 전 아버지가 회사에서 부패 혐의를 받고 건강이 악화된 것도 그들의 소행이었단 말인가. 아버지는 우울증 속에서 명예가 실추된 채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남편과 친구가 꾸민 음모였다니. 지현의 마음속 깊은 슬픔은 서서히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으로 바뀌었다. 그녀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이제 날카로운 생존 본능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남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두 사람이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 자신의 심장에 난 상처 하나하나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민준이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사건이 터진 후에 넌 몇 주 동안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난 결혼기념일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망연자실한 남편 역할을 해야 하거든. 언론은 그런 드라마를 좋아할 거야. 우리는 주목의 중심이 될 거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자처럼 보여야 해. 알아, 민준 씨. 나 연기 잘할게. 장례식장에서 걔를 처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나일 거야.
아니, 시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영정 사진을 안아줘야겠네. 유진이 아주 잔인한 농담조로 맞받아쳤다.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지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벌써 도착한 건가? 들키는 건가? 왜 멈춰? 유진이 물었다. 빨간 불이야. 그리고 지연이한테 답장해야 해. 1시간 전에 메시지 보냈더라고. 레스토랑으로 오고 있냐고. 민준이 킥킥거렸다. 지연은 이 차에 타기로 결심하기 전에 그 메시지를 보낸 것을 기억했다. 지연은 재킷 틈으로 민준의 휴대폰 불빛이 백미러에 살짝 반사되는 것을 훔쳐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주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타이핑하고 있는 것을 상상했다. 답장해야지. 조금만 기다려, 자기야. 일 마무리하는 중이야. 사랑해. 민준이 보내기 전에 조롱하는 투로 메시지를 읽었다. 저 아래 어두운 차바닥에서 지연은 가방 속에서 진동을 느꼈다. 그녀의 휴대폰이 그 메시지를 받았다. 사랑해. 한때 그녀의 힘이 되었던 그 말이 이제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지현은 심호흡을 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차는 곧 레스토랑이나 그들의 다음 약속 장소에 도착할 것이다.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다. 민준이 내릴 때까지 계속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 사고 계획이 정말로 시작되기 전에 빠져나갈 방법을 찾거나 하지만 가방을 더듬거리다 보니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예비 열쇠, 무거운 향수병, 그리고 평소 회사에서 택배 상자를 뜯을 때 쓰던 작은 접이식 칼. 지현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싸울 힘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녹음 파일이 있었다.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그녀에게는 기습의 요소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민준과 유진은 그들의 먹잇감이 바로 등 뒤에 앉아 그들이 꾸민 모든 추악한 계획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가자, 민준 씨. 초록불이야. 유진이 말했다. 차가 다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지현은 준비했다. 그녀 인생의 새로운 막이 지금 시작되었다. 약한 아내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파괴한 자들에게 죽음의 천사로서 그 SUV는 서울에 막히기 시작하는 도로를 뚫고 계속 나아갔다. 뒷좌석에서 지연은 어둡고 차가운 고래 뱃속에 있는 것 같았다. 민준과 유진이 내뱉는 모든 말은 그녀의 관에 박히는 모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이제 굳은 결심으로 변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오늘 그들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트럭 준비됐는지 확인했어? 라디오에서 아이러니한 사랑 노래가 흘러나온 후 몇 분간의 침묵을 깨고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했어.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39km 지점 휴게소에서 대기 중이야. 지연이가 대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주면 바로 움직일 거야. 모든 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평범한 연쇄 추돌 사고처럼 보일 거야. 지연이 차에는 사보타주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을 거고 기술적으로 걔가 운전할 차는 오늘 오후에 약간 손봐둬서 갑작스러운 기계적 결함이 생길 거거든. 지현은 몸을 떨었다. 그녀의 생각은 민준의 서류 가방 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숨어있는 재킷 더미 바로 옆 뒷좌석에 놓여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 서류들, 즉 자산 양도 서류와 주식 조작 증거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녀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민준을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었다. 절박함에서 나온 용기로 지연은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1인치를 움직이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위에 덮인 재킷 천이 너무 심하게 바스락거리지 않도록 해야 했다. 다행히 민주는 음악 볼륨을 중간 정도로 켜두어 혹시 모를 작은 소리들을 덮어주었다. 그녀의 손이 옆을 더듬어 민준의 서류 가방 가죽 표면을 찾았다. 찾았다. 지연은 가방의 지퍼를 느꼈다.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퍼를 당겼다. 스르륵. 그 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너무나 크게 들렸다.
하지만 민준과 유진은 유산 상속이 끝나면 갈 몰디브 여행 계획에 대해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다로 바로 연결되는 호텔원에 민준 씨, 이 자유를 호화롭게 축하해야지. 유진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 유산 다 현금화되면 몰디브는 그냥 먼지 수준이지. 원한다면 거기 부동산을 살 수도 있어. 민준이 거만하게 대답했다. 지연은 손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가방을 여는데 성공했다. 안에서 그녀는 서류 뭉치를 더듬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에 선팅된 유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덕분에 그녀는 파란색 파일을 볼 수 있었다. 위에는 DK그룹 상속권 및 자산 양도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였다. 지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플래시를 가장 약하게 켜고 빛이 앞으로 반사되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가린 채 서류를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민준의 경력에 박히는 목과도 같았다. 하지만 갑자기 차가 급정거했다. 젠장. 미친 오토바이 새끼. 민준이 길을 가로막은 오토바이를 피하며 핸들을 확 꺾으며 소리쳤다. 지연의 몸이 옆으로 쏠리며 쿵 하는 꽤 큰 소리와 함께 차문에 부딪혔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져 앞 좌석 밑으로 굴러들어갔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 물었다. 그의 눈이 즉시 백미러 쪽으로 향했다. 지현은 얼어붙었다.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숨을 참았다. 그녀는 차바닥에 아주 불편한 자세로 웅크린 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뒤에 있는 당신 물건들이 쏠렸나 보지. 유진이 뒤를 살짝 돌아보며 말했다. 어지럽게 쌓인 재킷 더미만 보였다. 민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백미러를 쳐다봤다.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 그냥 이 큰 계획 때문에 긴장해서 그래. 민준 씨. 유진이 민준의 팔을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운전에 집중해. 곧 레스토랑 도착하잖아. 세상에서 제일 사랑꾼 남편 표정 지어야지. 알지?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며 거울을 보고 셔츠 깃을 정리했다. 내 말이 맞아. 이 저녁 식사만 끝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차가 다시 움직였다. 지연은 떨어진 휴대폰을 짚기 위해 천천히 기어갔다. 운전석 아래를 더듬던 그녀의 손에 차갑고 금속성의 무언가가 닿았다. 휴대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라벨 일부가 찢어진 작은 약병이었다. 지연은 남은 글씨를 읽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제팜. 고용량 신경 안정제였다. 지현은 깨달았다. 민주는 트럭 사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 만약 사고가 실패하거나 지연이 도중에 의심하기라도 하면 민주는 이 약으로 지연을 차 안에서 무력하게 만들 준비를 해둔 것이었다. 이 남자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한 진짜 괴물이었다. 지연은 그 약병을 추가 증거로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음성 녹음, 서류 사진, 그리고 이제 독살 또는 마취시도 증거까지 확보했다. 이제 레스토랑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만약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민준이 늘 하던 신사적인 남편처럼 문을 열어준다면 바로 들킬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녀는 다음 신호등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민준이 로비에 멈출 때를 기다려야 했다. 저기 봐, 레스토랑 보인다. 유진이 꼭대기에 아름다운 조명이 켜진 고층 빌딩을 가리키며 말했다. 측면 로비에 내려줘. 지현이나 나를 직장 동료로 알아볼지도 모르는 접수 직원 눈에 띄지 않게 직원 출입구로 들어갈게. 알았어. 너 내려주고 정문 로비로 돌아서 공주님을 모시러 가야지. 민준이 역겨운 말투로 말했다. 지연은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보통 더 조용하고 어두운 측면 로비에 유진을 내려줄 때 그녀는 유진이 내리는 반대편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야 했다. 준비해 유진아. 다 왔어.
민준이 어둑한 측면 드롭오프 구역으로 진입하며 차 속도를 줄이며 말했다. 지연은 왼쪽 차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는 차 엔진이 완전히 멈추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시끄러운 중앙 경보 장치를 울리지 않고 수동으로 문을 열기 위해 사용했던 예비 열쇠를 쥐고 있었다. 하나, 둘. 차가 멈췄다. 유진이 앞문을 열고 내렸다. 이따가 파티에서 봐. 걔의 장례 파티에서 자기야. 유진이 문을 닫기 전에 속삭였다. 동시에 지연은 아주 천천히 뒷문 레버를 당겼다. 재킷 더미 아래에서 기어 나와 민준이 오른쪽 백미러로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유진을 주시하는 바로 그 순간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미끄러지듯 내렸다. 지연은 아주 부드럽게 문을 다시 닫았다. 첫 번째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만. 그러고는 즉시 굴러서 그 주차 구역의 커다란 콘크리트 기둥 뒤로 숨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드럼처럼 세차게 뛰었다. 기둥 뒤에서 그녀는 검은색 SUV가 천천히 정문 로비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지연은 일어나 이제는 구겨지고 더러워진 진홍색 드레스를 정리했다. 눈물은 이미 말랐고 그 자리는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민준이 자기 아내가 레스토랑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15분의 시간이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 민준 씨. 지연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경찰서로 먼저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명성과 재산을 그토록 숭배하는 그 남자에게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를 할 생각이었다. 지연은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 뒤에 꼿꼿이 섰다. 참았던 숨을 고르느라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멀리서 남편의 검은 SUV 후미등이 정문 로비로 향하는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그녀는 지금 당장 달려가 보안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전화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핏줄 속에서 들끓는 분노는 단순한 보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절대적인 정의를 원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확인했다. 음성 녹음 파일은 안전했고 자산양도 서류 사진은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었다. 신경안정제 약병은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지현은 불을 얼릴 수 있을 듯한 시선으로 눈앞의 마천루를 노려보았다. 민주는 그녀를 마지막 저녁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에서 데리러 오고 싶어 했다. 좋다. 그는 결코 잊지 못할 만찬을 대접받게 될 것이다. 지연은 즉시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아니라 전직 사설 탐정이자 현재는 유력 로펌에서 일하는 사촌 오빠 태우였다. 오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이유는 묻지 마. 하지만 오늘 아침 민준 씨가 가져간 내 차 위치 좀 추적해줘. 번호판은 서울 34 1204야. 그리고 안전거리를 두고 날 따라올 사람 좀 보내줘. 나 지금 그랜드 다이너스티 호텔 측면 로비에 있어. 지연이 빠르게 속삭였다. 지현아, 목소리가 왜 그래? 위험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태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녹음 파일 보내줄게. 잘 들어, 오빠. 만약 이 시간 안에 내가 다시 연락하지 않으면 그 녹음 파일 경찰에 가져가서 민준이랑 걔 비서 유진이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줘.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연극을 조금 더 하게 해줘.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측면 로비 근처의 공중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고 망가진 화장을 고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약하고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턱선은 단단해졌다. 그녀는 스카프를 둘러 드레스의 먼지 자국을 가렸다. 지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정문 로비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민준의 SUV가 드롭오프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은 손목시계를 보며 초조한 듯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민준은 즉시 예전에 지연이 그토록 흠모했던 따뜻한 미소로 표정을 바꿨다. 지연아, 자기야.
어디 있었어?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아직 도착 안 한 줄 알았네. 민준이 다가와 그녀를 안으려는 듯 말하며 다가왔다. 지연은 민준의 팔이 어깨를 감싸자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그 미소에 똑같이 거짓된 다정함으로 화답했다. 미안해, 자기야. 타고 온 택시가 좀 막혀서. 그래서 그냥 앞에서 내려서 빨리 오려고 좀 걸었어. 화장실에 잠깐 들러서 단장 좀 했고. 아, 그랬구나. 오늘 밤 정말 예쁘다. 우리 기념일은 완벽해야지. 민준이 칭찬했다. 그는 지연을 위해 차 앞문을 열어주었다. 타. 레스토랑이 기다리고 있어. 지연은 조수석에 탔다. 몇 분 전 유진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친구의 블랙 오피움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민주는 운전석에 탔다. 자기 아내가 방금 같은 차 뒷좌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민준 씨. 남편이 차를 출발시키려 할 때 지현이 불렀다. 응, 자기야. 당신 정말 나 사랑해? 지연이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작게 웃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왜 그런 걸 물어? 넌 내 삶이야, 지연아. 너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닐 거야. 맞아. 아버지 재산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지현은 속으로 쓰게 생각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밤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라서. 차는 위층에 있는 레스토랑 전용 주차 구역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민주는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다. 새로 사고 싶은 집, 약속했던 휴가에 대해서 지연은 들끓는 마음으로 들었다.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의 배신에 박히는 또 다른 못이었다. 그들이 호화로운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매우 로맨틱했다. 그들의 테이블은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구석 자리에 있었다. 작은 촛불들이 켜져 있었고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 그들이 음식을 주문한 후 민준이 말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우아해 보이는 가죽 파일을 꺼냈다. 지연이 아까 뒤졌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이건 우리 미래 가족을 위한 영구 교육 보험 계획서야. 오늘 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약속의 상징으로 함께 서명했으면 좋겠어. 지연은 그 파일을 받았다. 어둑한 촛불 아래서 그녀는 종이들을 보았다. 위에는 분명 보험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지연은 중간이나 마지막 장에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자산 양도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 서명해, 자기야. 민준이 값비싼 펜을 건네며 빈칸을 가리켰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곧 자기 손에 들어올 부에 대한 희망. 지현은 그 펜을 쥐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그녀는 숨을 참는 듯한 민준을 보았다. 있잖아, 민준 씨. 나도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가 있어. 지연이 갑자기 잉크가 종이에 닿기 전에 펜을 거두며 말했다. 서프라이즈? 그게 뭔데? 민주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지현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촛불 바로 옆이었다. 아주 흥미로운 신곡을 녹음했는데 당신이 꼭 들어봐야 해. 경부고속도로 42km 지점에서 아내를 위한 사고를 계획하는 한 남자에 대한 노래야.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의 피부색은 단 몇 초 만에 밝은 색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와인잔을 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냥 들어봐, 자기야. 내가 순진하다고 했잖아. 지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준 자신의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경부고속도로 42km 지점, 모든 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평범한 연쇄 추돌 사고처럼 보일 거야. 레스토랑의 로맨틱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다.
배경에서는 바이올린 연주가 계속 들려왔지만 민준에게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죽음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지연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테이블 아래 지연의 손은 이미 태우에게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다. 지금 잡아. 숨막히는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아 원래 따뜻했던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갈라놓았다. 휴대폰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 구석 테이블의 좁은 공간을 채웠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와인잔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은 이제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마치 그 물건이 자신의 모든 삶을 폭파시킬 피한 폭탄이라도 되는 듯 지연의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지연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열쇠 관리인일 뿐이야. 녹음 속 민준의 목소리는 매우 거만하게 들렸다. 지금 지연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남자와는 전혀 달랐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서 팔짱을 끼고 치명적인 평온함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 녹음에서 당신 목소리 정말 좋게 들리네. 민준 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명해. 당신 차 뒷좌석이 배신을 녹음하기에 음향이 꽤 좋은가 봐. 민준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의 목을 대가 위아래로 움직였고 눈은 유진을 찾거나 출구를 찾으려는 듯 레스토랑 주변을 불안하게 훑기 시작했다. 지현아, 이건 네가 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유진이랑 나 그냥 영화 시나리오 가지고 내기하고 있었어. 그래, 새로운 광고 프로젝트를 위한 영화 시나리오. 지연이 낮게 웃었다. 조금의 유머도 없는 건조한 웃음이었다. DK 그룹 자산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아내의 죽음을 계획하는 영화 시나리오. 내 차를 사보타주하고 경부고속도로 42K임의 지점에서 트럭 기사를 고용하는 내용? 내가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 민준 씨?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면서 시뻘겋게 변했다. 그가 5년 동안 써왔던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가면이 완전히 깨지며 궁지에 몰린 포식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 휴대폰 놔줘,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낮고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안 주면? 여기서 날 죽이기라도 할 거야? 이 모든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당신 평판을 아주 소중히 여기잖아, 민준 씨. 날 1인치라도 건드리면 당신 경력은 오늘 밤으로 끝이야. 민준이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번개 같은 동작으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낚아챘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휴대폰을 당겨 꼭 껴안고 있던 작은 가방에 넣었다. 휴대폰 내놔. 지연아, 나 폭력 쓰게 만들지 마. 민준이 소리치자 옆 테이블에 몇몇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아보았다. 당신은 이미 그랬어, 민준 씨. 당신이 유진이랑 이 음모를 계획했을 때부터 날 정신적으로 죽였어. 지연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유진은 찾을 생각 마. 아마 화장실이나 직원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이미 건물 보안팀의 한 여성이 여기서 행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거든. 민주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언제부터 안 거야? 오늘 오후 당신 차 뒷좌석에 탔을 때부터. 난 당신한테 결혼기념일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어. 민준 씨. 하지만 알고 보니 내 인생 최고의 서프라이즈를 내가 받았네. 지연은 민준이 건넸던 가짜 보험 파일을 집어 남편의 얼굴 앞에서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당신 서류 가방에 있던 진짜 서류는 전부 사진 찍어뒀어. 그 트럭 기사한테 송금한 증거도 있고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갑자기 민준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유진에게서 온 전화였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 무슨 일이야? 왜 보안 요원들이 날 찾아? 유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현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현이 민준의 휴대폰을 빼앗아 입에 가까이 댔다. 여보세요, 유진 씨. 나 지현이야.
우리 결혼기념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남편이랑 멋진 협업을 해줘서 정말 감사해.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42km의 지점 사고에 대한 내 이야기를 아주 흥미로워할 거야. 지연은 전화를 끊고 민준의 휴대폰을 가득 찬 레드 와인잔에 던져버렸다. 퐁! 붉은 액체가 민준의 비싼 흰 셔츠에 튀어 피처럼 보이는 얼룩을 남겼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민준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망연자실해 보였다. 하지만 지연은 이 남자가 아직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당신한테서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민준 씨.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 지연이 가방을 챙겼다. 당신이 관리하던 아버지 명의의 모든 계좌는 10분 전에 가족 변호사를 통해 긴급 지시로 동결시켰어. 당신은 그 트럭 기사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어. 변호사 비용도 될 수 없고 심지어 이 저녁 식사 비용도 낼 수 없을걸. 민준이 일어서서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어두운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지연의 뒤에 나타났다. 태우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지연 사모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 남자 중 한 명이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현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이분은 방금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살인 교사 및 자산 횡령 혐의로 관계 당국이 데리러 올 때까지 이분이 여기 있도록 해주세요. 지연은 등을 돌려 그 레스토랑을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단호하게 울렸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조차도 로비로 나왔을 때 서울의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지연은 가능한 한 많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치 몇 년 동안 물에 빠져 있다가 막 나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남아 있었다. 사고가 일어났어야 할 바로 그 장소. 그녀는 민준과 유진의 관계에서 비롯된 다른 희생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했다. 지현은 태우가 준비해준 차에 올라탔다. 경부고속도로 42km 지점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기사에게 명령했다. 우리가 멈춰야 할 마지막 공연이 하나 남았어요. 태우가 보낸 은색 세단은 경부고속도로의 어둠을 가르며 달렸다. 뒷좌석에 지연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완전히 타버린 민준에 대한 기억의 잔재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공허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옆에는 움직이는 GPS 지점이 표시된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민준의 지시를 받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지연의 원래 차 위치가 처형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42km 지점까지 얼마나 남았죠? 지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약 10분 남았습니다. 지현 사모님. 태우님 팀이 목표물 2km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장한 기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현은 휴대폰을 열었다. 유진과 패닉에 빠진 민준의 동료들로 추정되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초점은 이제 한 곳에 맞춰져 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죽음이 예약된 건설 현장 39km 지점을 지났다. 지연은 수온등 아래 희미해진 도로 표지판을 볼 수 있었다. 도로 위는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무거운 짐을 실은 대형 트럭들이 왼쪽 차선에서 무겁고 위협적인 엔진 소리를 내며 기어가고 있었다. 지현은 그 트럭 중 하나에 자신을 박살내도록 돈을 받은 누군가가 타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저기입니다. 기사가 앞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멀리서 지연은 자신의 개인 차량, 그녀가 무척 아끼던 파란색 미니 쿠퍼가 중앙 차선에서 안정적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지연이 아니라 헬멧과 보호 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한 태우의 정보원이 타고 있었다. 민주는 먹잇감이 바뀐 것을 몰랐다.
갑자기 어두운 휴게소 방향에서 짐을 싣지 않은 낡은 컨테이너 트럭 한 대가 고속도로로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그 트럭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희미한 차폭등만 켜고 있었다. 움직임은 매우 공격적이었고 곧바로 두 개의 차선을 가로질러 지연의 파란색 차 위치로 향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속삭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자신의 살인 계획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트럭이 지연의 파란색 차에 바싹 붙기 시작했다. 앞쪽은 차선이 좁아지는 공사 구간이었다. 도로 경계석인 콘크리트 블록들이 오른쪽으로 줄지어 서 있어 치명적인 좁은 통로를 만들고 있었다. 만약 그 차가 트럭과 콘크리트 사이에 끼인다면 살아남을 공간은 없을 것이다. 사모님, 지금 저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지연의 기사가 엑셀을 밟으며 말했다. 지연이 탄 차가 앞으로 쏜살같이 나아가 왼쪽으로 추월한 뒤 트럭 운전석을 향해 상향등을 여러 번 깜빡였다. 긴 경적 소리가 고속도로의 밤의 정적을 깼다. 지연은 트럭 기사가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전석과 나란히 달리고 있는 지연의 차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망설이는 듯했다. 지연은 창문을 내렸다. 거센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기사가 자신을 보길 원했다. 그 돈 받은 남자가 자신의 목표물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길 원했다. 멈춰! 지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지만 그녀는 아리스와 마야의 얼굴이 표시된 화면을 보여주며 켜진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트럭 기사는 초라한 얼굴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깔끔한 사고 계획이 새어나간 것이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그 트럭은 이미 사보타주되었거나 고장나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에 끔찍한 금속 마찰음이 들렸다. 트럭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조심! 지연의 기사가 트럭 꼬리가 거칠게 흔들리자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었다. 앞에 있던 지연의 파란색 차는 트럭이 42km의 지점에 콘크리트 경계석을 들이받기 직전에 긴급 제동을 하고 갓길로 피하는 데 성공했다. 쾅 하는 큰 충돌음이 울려 퍼졌다. 트럭 앞부분이 고속으로 공사 현장 콘크리트를 들이받자 건설 현장의 먼지와 불꽃이 공중으로 튀었다.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지현은 트럭이 고속도로의 거의 모든 차선을 막으며 가로로 멈춰서는 것을 보았다. 앞에 세워주세요. 지현이 명령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지현은 바로 내렸다. 그녀는 기사의 경고성 외침을 무시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트럭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트럭 기사가 박살난 운전석에서 기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다리는 피로 흥건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지연은 그 남자 앞에 섰다. 그녀의 그림자는 깜빡이는 공사장 조명 아래 길게 늘어졌다. 남자는 마치 유령을 본 듯 엄청난 공포에 질려 지연을 쳐다보았다. 누가 돈 줬죠? 지현이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물었다. 저는 몰라요. 그냥 전화로만. 남자가 신음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다. 민준. 지연이 저주처럼 그 이름을 내뱉었다. 그는 당신에게 나머지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지금 경찰서로 가는 중이고 당신도 그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며 타이어 타는 냄새와 도로, 먼지 냄새를 들이마셨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어야 할 42km 지점에서 지연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갑자기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트럭 기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현이 그것을 주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연의 피를 다시 끓게 만들었다. 왜 아직 보고가 없지? 그 여자가 차에서 살아서 나오지 못하게 확실히 해. 차에 불까지 붙이면 보너스 2배로 주지.
지연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트럭 기사를 쳐다본 뒤 뒤쪽의 어두운 도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메시지가 민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태우의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 메시지는 분명 유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 여자는 민준이 덫에 걸렸을 때 이 더러운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었다. 지연 사모님,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태우님 말로는 민준이 레스토랑에서 도망치려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시민들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다가온 기사가 보고했다. 지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유진은 아직 밖에서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어요. 그녀는 긁힌 자국 하나 없이 무사한 자신의 파란색 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시로 돌아가죠. 내가 직접 데리러 가야 할 배신자가 한 명 더 남았어요. 지연은 다시 차에 탔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그녀는 앞좌석에 앉아 그녀의 인생을 바꾼 이 밤의 마지막 장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42km 지점의 아스팔트는 타이어 마찰과 콘크리트 충돌로 인해 여전히 옅은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었다. 지연은 방금 죽음의 소리로 깨졌던 밤의 정적 속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여전히 켜져 있는 트럭 기사의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유진의 사악한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교활한 계획이 갑자기 지연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약 유진이 그녀가 죽기를 원한다면 지연은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지연 사모님, 구급차와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건장한 기사가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차 시동을 끄며 보고했다. 아니요, 지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빠르게 말을 끊었다. 태우 오빠에게 전화해요. 내 파란 차를 운전한 정보원에게 즉시 현장을 떠나라고 지시하라고 전해요. 차는 그냥 거기에 두고요. 박살난 트럭 옆에 모든 불을 끄고요. 하지만 사모님, 그냥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태우 오빠에게 그의 정보망을 통해 뉴스를 퍼뜨리라고 부탁해요. 42km 지점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고. 파란색 미니 쿠퍼가 심하게 불탔다고요. 희생자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지연은 유진이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용기를 가졌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 친구가 대중 앞에서 어떤 슬픔의 가면을 쓸지 보고 싶었다. 10분 후 그 공사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연출되었다. 정보 조작에 능숙한 태우의 팀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강한 화재 냄새를 만들기 위해 충돌 지역 주변에 휘발유를 약간 뿌렸다. 실제로 차에 불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지현 자신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파이프 더미에 의해 보호받는 건설 현장, 어둠 속에 멀리 주차된 은색 세단 안에 숨어 있었다. 멀리서 그녀는 흰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경찰차가 아니었다. 그 차는 트럭 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한 여성이 서두르는 몸짓으로 내렸다. 거리가 꽤 멀었지만 지현은 그 체형을 알아볼 수 있었다. 유진이었다. 유진은 완전히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속도로 가의 큰 나무 그늘 뒤에 서서 사고 주변에 모이기 시작한 소수의 공사 인부들을 지켜보았다. 지연은 차 서랍에 있던 작은 쌍안경으로 친구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도 공포스러운 표정도 없었다. 오직 유진의 입술에 서서히 번지는 옅은 미소만이 있었다. 그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사진을 찍는 듯 하더니 재빨리 다시 차에 타서 비상차로에서 역주행하여 돌아갔다. 그곳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녀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무모한 행동이었다. 봤어, 지연이 속삭였다. 내가 제가 된 줄 아나 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사모님? 유진의 비밀. 아파트로. 걔가 청담동에 민준 씨도 모르는 집이 있는 거 알아. 예전에 나한테 자주 얘기했었어. 스트레스 푸는 곳이라고. 이제 거긴 걔 세상이 무너지는 곳이 될 거야.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지현은 소셜미디어를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42캐램 지점 사고에 대한 뉴스가 서울정보 계정들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태우는 자기 일을 아주 잘 해냈다. 지연은 이어서 밤 시간이라 조용했던 회사 단체 대화방을 열었다. 갑자기 그 그룹에 유진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여러분, 지연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방금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 씨한테 연락하려고 하는데 받지를 않네요.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지연은 매스꺼움에 휴대폰을 던져버릴 뻔했다. 떨린다고? 기뻐서 떨리는 거겠지. 지현이 중얼거렸다. 차는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했다. 예전에 그들이 너무 가까워서 서로 출입 코드를 공유할 정도로 친했기 때문에 유진이 예전에 알려준 접근 권한 덕분에 지연은 의심받지 않고 로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후드 재킷과 마스크를 쓰고 접수처를 지나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지연은 12층 복도 어둠 속 1205호문 바로 옆에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나왔다. 심지어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출입 카드를 찾았다. 딸깍 문이 열렸다. 유진이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려는 순간 등 뒤에서 강한 손이 그녀를 밀어 어두운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뭐야? 누구야? 유진이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지연이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는 주등을 켜지 않고 방구석에 작은 장식등만 켜서 희미한 노란 불빛을 비췄다. 지현이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유진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은 순식간에 뒤의 벽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뒤로 기어가려 했다. 마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악마를 본 듯 숨을 헐떡였다. 지연아. 말도 안 돼. 넌 죽었어. 내 차가 박살난 걸 봤다고 유진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지현이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심하게 떨고 있는 유진 앞에 쭈그려 앉았다. 실망했어, 유진아. 내 축하 파티를 망쳐서 미안하네. 지현이 아주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 차는 박살났지만 불행히도 난 그 안에 없었어. 난 내 뒤에 있었어. 민준 씨 차 뒷좌석에서 네가 걔 귀에 속삭인 모든 추악한 계획을 들으면서 유진이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 씨는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 넌 멍청하잖아, 지현아. 넌 죽었어야 해. 지연이 유진의 뺨을 세게 내리쳐 그 여자를 즉시 침묵시켰다. 하나는 친구로서의 내 배신에 대한 목, 또 하나는 내가 훔치려 했던 우리 아버지 돈 한 푼에 대한 목. 지연이 태블릿을 꺼내 오늘 오후 유진과 민준이 차 안에 있을 때의 음성 녹음을 틀었다. 지연을 조롱하며 웃는 유진의 목소리가 그 호화로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 녹음 파일은 이미 경찰 손에 있어, 유진아.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민준 씨는 이미 잡혔어. 그는 너무 겁에 질려서 모든 잘못을 너한테 떠넘기기 시작했더라. 내가 그 트럭 기사랑 연락책이었기 때문에 이 살인을 계획했다고 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건 걔의 계획이었어. 유진이 자신을 변호하며 소리쳤다. 너희 둘 다 똑같이 썩었다는 거 알아. 지연이 꼿꼿이 섰다. 하지만 차이점은 민준 씨는 지금 감방에 있고 반면에 너는 아직 여기서 여권이랑 현금 챙겨서 도망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안 그래? 지연이 바닥에 널브러진 유진의 서류 가방을 가리켰다. 넌 어디에도 못 가, 유진아. 이 문 밖에서 경찰이 널 기다리고 있거든. 하지만 그들이 널 데려가기 전에 한 가지는 알아둬. 내가 모든 걸 되찾았어. 이 아파트, 내가 조작한 주식 전부 1시간 전에 내 이름으로 돌아왔어. 지현은 문으로 걸어가 바닥에서 히스테릭하게 우는 유진을 내버려 두었다. 나가기 전에 지연이 살짝 돌아봤다. 잘 자, 유진아. 내 새 유니폼이 마음에 들길 바라. 그 길었던 밤이 지나고
서울 하늘 위로 잿빛 아침이 밝아왔다. 지연은 DK그룹 본사 25층의 커다란 유리창 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결단력이었다. 그녀의 커다란 책상 위에는 각종 법률 서류, 녹음 증거, 그리고 금융당국이 서명한 자산 동결 서한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연 씨, 모든 이사들이 본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민주는 아직 경찰서에 있어요. 계속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증거에 살인교사 미수가 포함된 걸 알고 나서는 아무도 접근하려 하지 않아요. 지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요? 예상대로 신문 받고 있어요.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지난 3년간 민준이 어떻게 회사 재무보고서를 조작해서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털어놓고 있어요. 그 정보로 감형을 받으려고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42K 및 지점의 실행범과 연락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죠. 지연이 블레이저를 정돈했다. 이걸 끝내러 가죠. 지연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은 즉각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대부분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들이었던 이사들과 주주들은 연민과 감탄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지연에게 닥친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가 저렇게 꼿꼿하고 건강하며 권위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지연은 주좌석에 앉았다. 그동안 민준이 거만하게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여러분 모두가 민준을 유능한 리더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그의 리더십의 다른 면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연이 태우에게 프로젝터를 켜라는 신호를 보냈다. 앞쪽의 큰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이 표시되었다. 3년 동안 민주는 체계적으로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유령 회사를 만들고 회사 주식 가치를 조작했습니다. 정점은 그가 권리 양도 서류에 제 서명을 위조하여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차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이사들이 충격에 빠져 속삭였다. 지현은 이어서 가장 결정적인 음성 녹음 부분을 틀었다. 민준과 유진이 자신들이 속일 수 있는 이사회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지 저와 제 남편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연이 말을 이었다. 이것은 제 아버지께서 땀과 눈물로 세우신 회사의 정직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민준과 유진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연은 이어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저는 대주주로서의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80으로 민주는 공식적으로 CEO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회사에 있는 그의 모든 주식은 저와 결혼할 때 서명했던 성실 서약 조항에 따라 몰수됩니다. 그가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조항이었다. 이것이 민준이 깨닫지 못한 반전이었다. 현명한 노사업가였던 지연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혼전 계약서를 준비해 두었다. 그 안에는 배신이나 배우자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자산 소유권은 피해를 입은 측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민주는 지연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결코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작은 글씨들을 읽기에는 너무 거만했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다. 창백한 얼굴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민준의 개인 변호사였다. 한 변호사님, 지현 사모님, 제 의뢰인이 대화를 원합니다. 그가 경찰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돌려주고 당신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그 변호사를 공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민준에게 전하세요. 그는 더 이상 제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의 약속은 어젯밤 그가 제게 준 가짜 보험 서류만큼이나 가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주세요. 저는 단지 살인미수로 그를 감옥에 보낼 뿐만 아니라 평생 어떤 업계에서도 다시는 일할 수 없도록 만들 거라고요. 하지만 사모님, 그는 정말 망연자실에 있습니다. 그는 잡혔기 때문에 망연자실한 거지 후회해서가 아니에요. 지연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만약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오늘 아침 저는 시체 안치실에 시신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는 제 아버지 재산 위에서 유진과 축배를 들고 있었겠죠. 여기서 나가세요. 한 변호사님, 제가 당신도 가짜 서류를 숨기는데 동참한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요. 변호사가 떠난 후 지연은 다시 이사회를 바라보았다. 적절한 후임자를 찾을 때까지 제가 임시 CEO직을 맡겠습니다. 우리는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회사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회의는 지연이 더 이상 자신들이 무시할 수 있는 잠자는 공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이사들의 어색한 박수와 함께 끝났다. 방이 비었을 때 지연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 승리는 씁쓸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이겼고 법적으로 이겼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녀는 아직 그 사무실 책상 한 구석에 놓여있는 민준과의 결혼 사진을 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 사진을 집었다. 민준은 그곳에서 아주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지연은 어느 지점에서 그 미소가 죽음의 가면으로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이어서 사진 액자를 뒤집어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지연아. 태우가 천천히 다가왔다. 괜찮아? 지연은 심호흡을 하며 아마도 민준을 위해 흘릴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다. 괜찮은 것 이상이야, 오빠. 난 자유로워. 그녀는 가방을 챙겨 한때 거짓말로 가득 찼던 그 방에서 걸어 나왔다. 아직 그녀가 끝내야 할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슬퍼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의 파괴된 삶에 대한 심판자로서. 경찰서의 타일바닥은 차갑고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가 났다. 지현은 어둑한 복도를 걸어갔고 간수의 열쇠 꾸러미 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반사되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가볍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쓰라린 기억으로 가득 찬 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새로 찾은 권력과 독립을 상징하는 날카로운 검은색 블레이저 정장을 입고 있었다. 5분입니다, 지연 씨. 경찰관이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두꺼운 유리와 작은 음성 구멍으로 분리된 좁은 면회실의 쇠문을 열었다. 지연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유리 건너편으로 손에 수갑을 찬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맞춤 정장과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를 한 우아한 민준이 아니었다. 그녀 앞의 남자는 눈에 띄는 주황색 수감복 조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턱에는 얇은 수염이 제멋대로 자라 있었으며 잠을 못 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지연을 보자마자 민준은 즉시 유리에 손을 붙였다. 지연아, 자기야, 나 좀 도와줘. 이거 다 오해인 거 알잖아. 그렇지? 유진이 전부 계획한 거야. 걔가 날 협박했어. 걔 말대로 안 하면 내 경력을 망가뜨리겠다고 했단 말이야. 지현은 그를 평평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분노도 폭발적인 증오도 없었다. 남은 것은 몸이 건조한 뿐이었다. 마치 신발 밑에 깔린 벌레를 보는 것 같았다. 연기 그만해, 민준 씨. 난 내 차 뒷좌석에서 모든 걸 들었어. 기억나? 지연의 목소리는 인터컴을 통해 매우 명확하게 들렸다. 네가 날 순진하다고 부르며 웃던 내 목소리를 들었어. 네가 42K임 지점의 사고를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을 들었어. 이건 유진 탓으로 돌릴 수 없어. 네가 감독이었으니까. 민주는 침묵했고 어깨가 축 처졌다. 그 공황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며 그가 그동안 숨겨왔던 차갑고 교활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유리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기댔다. 아주 소름 끼치게 들리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네가 이겼네, 응? 민준이 속삭였다. 내 착하고 작은 아내가 알고 보니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네. 지금 아주 자랑스럽겠어. 내 남편이 여기서 썩는 동안 넌 CEO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랑스럽지 않아, 민준 씨. 난 그냥 실망했어. 지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남자의 그림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실망했어.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보호자였지. 주식 뭉치를 위해 아내의 목숨을 노리는 포식자가 아니었어. 사랑은 헛소리야. 민준이 소리치며 테이블을 쳐서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세상은 권력에 관한 거야, 지연아. 내 아버지는 몇 년 동안 날 개처럼 부렸어. 내가 회사를 운영했고, 내가 땀 흘렸어. 하지만 넌 내성 때문에 모든 칭찬을 받았지. 난 그 모든 재산을 가질 자격이 있었어. 당신은 처벌받을 자격이 있겠지. 지연이 말을 끊었다. 난 당신 불평 들으러 온 게 아니야. 이걸 주러 왔어. 지연이 유리에 서류 한 장을 붙였다. 그것은 그녀가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였고 범죄 행위로 인한 민준 명의의 모든 자산 몰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 인생의 모든 면에서 당신 이름을 지웠어.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저축도, 심지어 당신을 보증해줄 친구 한 명도. 유진은 이미 자기를 희생시켜서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증언을 마쳤어. 당신은 여기서 최소 20년을 보내게 될 거야, 민준 씨. 그리고 당신이 나왔을 땐 세상은 이미 당신을 잊었을 거야. 민준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 서류를 쳐다보았다. 현실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지연아, 이러지 마. 내가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연이 일어섰다. 오늘은 우리 결혼 5주년이야. 민준 씨. 그리고 이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진실. 당신은 내가 순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이 무너지는 동안 마지막에 서 있는 건 나야. 지연은 등을 돌렸다. 그 남자의 통곡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절망해 차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비명을 무시하고 면회실을 걸어 나갔다. 등 뒤에서 닫히는 쇠문 소리는 길고 어두운 책의 마지막 마침표처럼 들렸다. 경찰서 밖은 하늘이 맑았다. 지현은 보도에 서서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이제 넓은 바다 풍경으로 바뀐 프로필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자유의 상징이었다. 태우가 이미 차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 응. 모든 게 정말로 끝났어. 지현이 대답했다. 그녀는 차에 탔다. 하지만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지현은 태우에게 한 도시 공원 앞에 잠시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내려서 한 벤치로 걸어가 가방을 열었다. 그녀는 원래 민준을 위한 결혼 기념일 선물로 준비했던 고급 시계가 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지연은 잠시 그 시계를 보다가 공원에서 길을 청소하고 있던 한 노인에게 그것을 주었다. 아저씨를 위한 거예요. 차시거나 가족을 위해 파세요. 지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비싼 시계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건 너무 귀한데요. 부인, 더 이상은 아니에요. 지연이 어제 이후 처음으로 느낀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제 과거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간이에요. 지현은 차로 돌아와 앞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아마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그 상처는 아마 흉터를 남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차가 경찰서 구역을 떠날 때 지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통제하는 주인공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